김미화의 거북이 선생님과 토끼 아이들의 성장 놀이터 파트 1 토끼 아이들이 아파요. 1장 사랑과 공감의 빈자리 학교 폭력. 아 씨발, 오늘 하루 어찌 때우냐. 봐서 도망가자. 저 치료사분 어려 보여. 저 여자 보고 참아. 야, 개 쪽팔려. 여기까지 와서 여자 밝히냐? 학교 폭력 가해로 특별 교육이 명령된 아이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장소. 억지로 떠밀려온 아이들의 태도는 불량했고 욕설을 입에 달고 있었으며 상담사 선생님들을 희롱하기까지 했다. 교복 깃을 잔뜩 세운 아이, 풍선껌을 딱딱 씹으며 보란듯이 풍선을 크게 부는 아이, 남학생, 여학생 거의 포개듯이 앉아있는 아이들, 쪽빗으로 머리를 쉼없이 빗는 아이, 고데기 한 번만 사용하게 해달라는 여자아이들, 자리에 앉자마자 점심 메뉴가 뭐냐고 하는 아이들, 진짜 센 아이도 센 척 하는 아이도 있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얼굴이 붉어져 구석에 자리 잡은 녀석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만 같았다. 불만에 가득 찬 표정과 행동은 그나마 나았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의 끝을 보여주는 아이들은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이들 중에는 성인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하나이 하나이 만나보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은 행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느새 나쁜 아이들로 낙인 찍혔다. 어른들이 나쁜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실제로 나쁜 아이처럼 행동을 했다. 어차피 거부당한 인생, 막 살아버리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신조어처럼 등장한 학교 폭력. 어감이 싸늘하다. 연일 등장하는 청소년들의 잔혹한 폭력과 그 수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폭력을 행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면을 봐야 할 때다. 따뜻한 사랑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무시된 우리 아이들.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줄 감성적인 자극보다 기계적인 기능만 키웠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또다시 다른 과목의 학원으로 등이 떠밀린 채 초등학생 40에서 43%가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틱장애 등 마음의 병에 시달린다. 누적된 정서적 피로는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감정을 공감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사교육이 아이들의 마음을 절대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애써 덮어둔 채로 말이다. 모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글은 요즘 아이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땡땡 초등학교 나와서, 국제중학교 나와서, 민족사관고등학교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에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아이들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컵밥을 먹거나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고 학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모든 욕구는 대학에 갈 때까지 통제되어야 한다. 엄마가 그려놓은 선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 대학에 가면, 대학만 가면 되뇌이지만 힘겹다. 무거운 책가방을 내려놓고 싶다. 공부를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이들은 허탈하다. 그 허탈감을 자극적인 게임이나 욕, 술, 폭력적인 동영상의 세계에서 해소하려고 한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참아야 하는 힘겨움, 스멀스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터진다. 터지면 학교 폭력, 특별교육, 벌점을 받는다. 분노와 짜증, 우울을 안으로 삼킨다. 소위 교육 1번지라고 하는 강남. 겉모습은 풍족함이 묻어난다. 그러나 내면은 결핍이 가득하다. 혜택을 받고 자라서 다소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미술로 표현된 그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는 학교와 억압적인 가정만 있다.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깊은 우울함에 빠져 자해한다. 친구와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선생님을 강단에서 내려오게도 한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기 초부터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이들은 선생님을 왕따시키기로 했다. 선생님의 어떤 지시에도 불응하고 친구들을 선동해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했다. 급기야 선생님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졌다. 초등학교 전체가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 눈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시선을 옮기는 아이들.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아이들. 마음대로 교실을 나가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일찍부터 전자기기에 노출된 아이들의 특성이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기보다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고 게임을 한다. 따뜻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별로 없기에 타인의 정서를 읽지 못한다. 조기 교육으로 인지적인 능력은 커져 있는 것에 반해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은 현저히 낮아졌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타인의 정서에 무감각한 아이들이 많다. 때리고 괴롭혀 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알지 못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성드립, 패드립, 색드립을 치며 좀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패드립은 부모를 욕하는 것이고 성드립과 색드립은 성적인 행위와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서로를 자극하며 즐기는 것이다. 그러다 충동 조절이 안 되면 야동에서 봤던 것을 친구들 앞에서 흉내내기도 한다. 자극적인 놀이를 하며 친구들의 시선을 즐긴다.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동일시하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놀 때 다른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불안하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아이들이 학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 얼마 전 친구 진우를 때려 상담을 받은 수연이를 통해 드러났다. 학교랑 학원을 미친 듯이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매주 3번씩 한 번 가면 5시간씩 수학만 해요. 그냥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해도 학원 다니기 싫어서 그런다고 해요. 6학년인데 수학의 정석을 배우기 시작한 수연이는 죽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아동이 지속적으로 힘들다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무시한 부모는 정작 아동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애써 외면하려 들었다. 수연이에게 맞은 진우. 진우 엄마는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진우 엄마의 말을 들어보자.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를 때린 그 아이는 분노 조절 장애이고 우리 아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분리가 시급하고 그러므로 강제 전학이 필수입니다. 상담을 받겠다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합의해 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배운 사랑은 진정 아이를 위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진우는 상담실에 자주 왔다.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호소했다. 엄마 잔소리 때문에 죽고 싶어요.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국제중학교 가고 국제중학교 졸업하면 자사고 가야 해요. 오늘도 영재센터 가서 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예요. 의대가 목표인데 이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자신을 때린 수연이에 대한 분노보다 엄마를 향한 분노가 커져가고 있었다. 겉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힘들게 터덕터덕 걸어가는 아이를 보지 못한 채 의대만 희망하는 엄마. 공감받아 본 경험이 없는 이 아이가 의사가 된다면 과연 아픈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만나줄까 싶다. 병든 가슴을 안고 누가 누구를 치료한단 말인가. 애니메이션인 안녕 보노보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어느 날 보노보노가 곤란함에 대해 고민하니까 저마다 의견을 내놓는다. 너부리는 나중에 곤란해하면 될 것을 왜 지금 힘들어하느냐며 쏘아붙인다. 포로리는 당사자보다 더 고민을 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 야옹이는 어차피 곤란해할 거면 마음 편히 곤란해하라고 말한다. 언젠가는 곤란함도 끝나게 될 거라면서. 야옹이의 말에 보노보노는 위로를 받는다. 참된 위로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깊게 들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 하고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다. 학교 폭력, 결국 상처를 준 가해자도 상처받은 피해자도 참된 위로가 필요한 때이다. 대학을 향해 쉼도 여유도 없이 달려온 길에 자유함이 필요할 때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좋아하는 것을 누릴 시간이다. 가족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온기로 상처받은 가슴을 채울 시간이다. 오늘 엄마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밥상으로 아이를 초대해보자. 편의점 삼각김밥이 아닌 따뜻한 밥상 말이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응원의 눈빛이 필요한 때이다. 무조건 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자. 지친 딸을 보니 엄마도 아빠도 마음이 아프다고 전해보자. 발버둥 치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한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상담실에서 그 아이들과 마주 앉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에 좌절하곤 한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의 말이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 가슴이 아픈 만큼 더 눈물로 기도한다. 그 눈물이 그들의 삭막한 가슴을 뚫고 지날 때까지. 사랑과 공감의 빈자리 학교 폭력. 이제 그들이 외치는 진정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2장. 싫어요. 재미있잖아요. 선생님, 사고만 쳐서 미안해요.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철이가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만난 지 2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 철이는 매주 상담실을 드나들면서도 결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아픔을 드러내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철이가 바로 그랬다. 그만큼 아팠다는 뜻이다. 아픔이 너무 커서 차마 밖으로 드러낼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나는 철이의 말을 속으로 따라해본다. 지난 2년의 세월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철이의 모습이 흐릿해진다. 어느새 내 가슴은 기쁨의 눈물로 뜨겁다. 한시도 가만히 못 앉아있는 철이 딸깍거리며 계속 책상에 연필을 두드리고 옆에 친구가 조금만 닿아도 욕을 했다. 어떤 날은 축 늘어져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다. 기분이 쉽게 변하여 예측할 수가 없었다. 철이의 행동은 친구들을 괴롭게 했고 그때마다 철이를 향한 내 시름도 커졌다.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다. 야, 영수 자식 노답이다. 걔네 엄마는 더 핵노답이야. 철아, 그만해. 경고 한 번이야. 부모님 오라 한다. 싫어요. 재밌잖아요. 씨발, 뭐래. 담임선생님은 이제 야단치는 것도 지쳤다. 자신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다. 같은 반 친구들도 조용할 날 없는 교실을 힘들어했다. 자신의 아이들도 철이를 닮아갈까봐 부모님들은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급기야 철이는 부모님 동의하에 상담실에 오게 되었다. 부모님은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물건을 사주기도 해봤다. 철이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소아정신과를 방문했다. ADHD와 적대적 반항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소아정신과에서도 철이는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지적하면 그냥 누워버렸다. 주어진 검사지를 박박 찢어버렸다. 아, 진짜 또 검사네. 저번에 다른 데서 했단 말이에요. 대화와 검사가 불가능했다. 세상과 스스로를 향해 문을 닫아버린 철이. 왜 자신을 내던지듯 살려는 것일까? 그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맞벌이 부부의 외아들인 철이는 조부모님 아래서 성장했다. 조부모님은 하나뿐인 손자가 너무 예뻤다.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다. 철이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야단치려고 하면 막았다. 아이들이 다 그렇지. 크면 다 할 건데 어디 야단칠 게 있다고. 부부의 양육 태도 역시 철이를 혼란스럽게 했다. 일관된 규칙이 없었다. 엄마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다. 엄마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철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아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소에는 무관심한 듯 지켜보다 철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찌검을 했다. 부모의 폭언과 체벌을 받을 때 아이는 마치 기둥에 묶여진 상태와 흡사하다. 방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아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 통제하기에 급급한 양육, 아빠의 규칙 없는 체벌과 엄마의 감정 폭발, 철이가 감당하기 힘든 외상적 경험은 충동적인 행동들과 감정들의 폭발, 감정 자각 능력의 둔화, 친밀한 관계 유지 힘듦, 정신 집중의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철이는 쉴 곳이 없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조차 불안했다. 부모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철이의 속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신은 점차 세상으로 향했다. 어른을 공경하라면서 막상 어른들은 아이들을 막대한다는 점이 불신을 더욱 확산시켰다. 어른들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선생님들이 자신을 통제하려 할 때 비웃고 반항했다. 부모님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것이다.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철이. 웬일인지 학교 상담실만은 꼬박꼬박 왔다.
앉은 지 5분도 안 되었는데 가겠다고 했다. 그래도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시간에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엇이 철이를 상담실에 오게 했을까? 첫째, 변함없는 태도로 철이를 지켜봤다. 신경질을 부리든 안 오겠다고 소리치든 그 모습 그대로 철이를 맞이했다. 물론 철이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치밀곤 했다. 그때마다 다짐했다. 철이의 행동을 보지 말자. 철이는 아프다. 아프다는 사실만 명심하자. 둘째, 철이만의 언어, 표현, 행동을 수용했다. 철이는 억울함이 많았지만 마음껏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갈등이나 사건에도 쉽게 분함과 모멸감을 느꼈다. 자신은 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철이는 올 때마다 자신이 억울하고 화났던 것을 말했다. 12년 동안 살면서 어찌 저렇게 억울함이 많았을까 싶었다. 철이에게는 무엇보다 공감이 필요했다. 억울함이 마음껏 해소되었을 때 철이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긴장과 통제의 자리에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과도 상담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철이 때문에 힘들었을 선생님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다. 선생님의 마음이 열리고 철이의 어려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사랑과 신뢰가 쌓이기 이전에 행동에 대한 지적을 먼저 하면 반박할 수밖에 없다. 부정적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선생님에게 철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 때문에 억울한지 들어주기를 부탁했다. 셋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기 지시 훈련을 하였다. 자기 지시 훈련은 자신에게 직접 지시를 내림으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다. 철이는 수업 시간에 수시로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다른 친구의 수업을 방해했다.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토의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에 옮겨보았다. 철이와 함께 찾은 방법은 색종이 접기였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무슨 시간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했다.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묻고 답하는 것을 이전 상담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색종이 접기를 하며 시선과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하게 했다. 색종이 접기를 하는 동안 일어나는 행동을 통제했다면 충분한 보상과 함께 격려를 했다. 넷째, 불안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을 기록하게 했다. 화가 났을 때 먼저 그 자리를 벗어나 철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상담실에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호흡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화가 났고 그때 했던 행동과 말을 적어보게 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적어봄으로써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했다. 또한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협의해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섯째, 부모를 상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철이 부모는 상담실 방문을 내켜하지 않았다. 이전에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철이의 잘못만을 말하고 취해질 좋지만 말해줄 뿐 어느 누구도 철이를 키우면서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았다. 아이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나중 문제였다. 먼저 부모의 심정을 어루만졌다. 철이를 향한 노력, 철이의 변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겪었을 괴로움을 진심으로 공감해줬다. 진심으로 공감받았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 교육을 통해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를 대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럼에도 철이는 쉽사리 변하지 않았다.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여전히 제멋대로인 철이를 보면서 상담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럴 때면 철이의 얼굴을 마주보기도 힘겨웠다. 내가 먼저 철이를 포기해버릴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까? 소아정신과에서조차 손 놓아버리지 않았던가? 내 능력 박히라고 애써 위안을 했다. 하지만 포기가 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왜 상담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상담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답답하고 불안할 때마다 기도했다. 철이 문제를 두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믿고 구할 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철이의 아픔을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철이를 보내주신 뜻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렇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달려왔다. 그런 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 빛이 철이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인 것이다. 그 빛은 철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배우이자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김혜자 씨의 말이다. 그렇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너무 아파서 누워있다가 상처받은 영혼이 부르면 달려나간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연민이 아니라 사랑이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철이. 철이의 아픔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막 아픔을 빠져나올 출구를 찾은 셈이다. 철이가 자신과 세상으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상담자로서 응원할 것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와 간구로. 3장 심리적 싸개, 엄마 품. 사진 한 장이 강렬했다. 바닥에 엄마 모습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아이 모습의 사진이었다. 아이는 이라크 전쟁으로 엄마를 잃고 고아원으로 왔다. 엄마 품이 너무 그리운 아이. 그립지만 엄마의 따뜻한 피부를 부빌 수도 안길 수도 없는 아이. 손을 뻗지만 차가운 맨바닥이었다. 그 아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상실을 온몸을 웅크리며 감싸 안고 있었다. 엄마 품이 없는 아이는 모든 것이 불안했다. 나의 피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의 피부를 만지는 것. 간절히 원했지만 어렸을 적 우리 엄마는 늘 아팠다. 잠결에 더듬더듬 엄마 젖을 찾지만 엄마의 힘없는 손이 어린 손을 떼어냈다. 우울하고 삶에 지친 엄마는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딸이 아프지 않은 것이 먼저였던 외할머니는 우리를 엄마 곁에 가지 못하게 했다. 이놈의 가시나들, 어디서 엄마 옆에 가냐?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엄마 옆에 가서 치맛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빨래 방망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쫓으셨다. 세상이 꽁꽁 얼어버린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큰 광주리에 담아준 빨래며 이불을 머리에 이고 냇가로 향했다.
칼바람에 얼굴이 아렸다. 눈 쌓인 언덕배기에서 광주리를 쏟을까봐 살살 걸었다. 하지만 눈 속에서 빙판인 줄 모르고 밟다 쭉 미끄러지고 말았다. 여기저기 나뒹굴어진 빨래와 이불. 누가 볼세라 얼른 주워 담았다. 얼어버린 냇물에 손이 시리고 아렸다. 물을 잔뜩 머금은 이불에 내 작은 몸이 얼음판 위로 나뒹굴어졌다. 눈물이 났다. 울지 않으려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얼른 달려가서 아랫목에 소미불을 덮고 누워있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다. 울면 엄마가 죽어버릴까봐 울지 못했다. 엄마가 죽어버릴까봐 두려움과 불안에 살아온 6학년 미니. 그러나 평소 미니의 얼굴은 평온했다. 불안은 안으로 감춘 채 장난도 잘 치고 잘 웃었다. 여느 때와 같이 복도를 지나가는 미니를 붙잡았다.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다. 미니야, 주일날 엄마 아빠랑 교회 잘 다녀왔어? 말없이 쭈뼛거리기만 했다. 마이쮸를 달라는 소리도 안 했다. 미니야, 하교 후 잠깐 상담실에 들를래? 대답이 없었다. 평소 때와 다른 미니의 모습에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 미니 어머니요, 돌아가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미니 모습이 떠올랐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아, 미니에게 무슨 말을 하지? 미니의 아픔을 보듬어줄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상담실 문이 열렸다. 미니였다. 엄마가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미니의 엄마는 초등학교 내내 아파서 누워 지냈다. 암세포가 온 몸으로 전이되어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너무 심할 때는 요양원에 갔다.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아빠가 엄마를 따라 요양원에 따라가면 형과 함께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외할머니가 집에 왔다. 그리고 항상 당부했다. 엄마 귀찮게 하지 마라, 미나. 엄마 그러면 일찍 죽어. 엄마 요양원에서 오면 형이랑 같이 자고 엄마 옆에 가지 마. 할머니 말처럼 엄마가 죽을 수 있으므로 미니는 엄마 곁에 갈 수가 없었다. 슬펐다. 특히 문구점에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다. 롯데리아 앞을 지나다가 엄마와 웃고 장난치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친구를 보고 모퉁이를 돌아 눈물을 훔쳤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낯설었다. 예전에 엄마 얼굴이 아니었다. 새까맣고 노란 엄마 얼굴, 노란 눈동자, 앙상하게 뼈가 다 드러난 다리, 머리 위에 씌워진 낯선 털모자. 그렇게 그리던 엄마 품인데 옆에 갈 수가 없었다. 무서웠다. 앙상하게 뼈밖에 남지 않은 엄마는 5년을 버티다가 미니가 6학년이 되던 해 얼음이 녹고 꽃샘 추위로 눈발이 휘날리던 날 눈을 감았다.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란 할머니의 말씀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원망스럽지 않았다.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니 안타까웠다. 아빠와 형이 더 슬퍼 보였다. 장례식 이후 미니는 울지 않았다. 엄마가 남기고 간 물건이 보일 때 잠시 엄마의 얼굴이 생각났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얼음을 깨서 빨래하던 날 호호 불던 손이 녹기도 전에 달려간 예배당. 어린 나에게 엄마 품은 예배당이었다. 엄마도 아빠도 해주지 못한 것을 주님이 해주셨다.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눈을 맞추어 웃어주셨다.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을 때 달려가는 따뜻한 곳.
매일매일 가도 다가와 안아주시는 주님. 공허하고 텅 빈 나의 심리적 주머니를 채워주셨다. 부모도 선생님도 친구도 가족도 채워주지 못한 이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자아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값없이 안아주셨다. 주님께서는 가끔 인생길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신다.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주님은 일부러 그 비바람을 흠씬 맞게 하신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훗날 상담자가 되어 엄마 품이 그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속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엄마 품이 몹시도 그리운 미니. 오늘 미니를 만났다. 따뜻한 시선, 따뜻한 손길, 따뜻한 가슴으로 미니를 만났다. 꼭 안아주었다. 누군가가 나의 피부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의 피부를 만짐으로써 자아가 탄생한다. 피부 자아는 일종의 심리적 싸개이다. 정신분석가이자 심리학 교수인 디디에 앙지웨의 말이다. 아빠도 할머니도 친구도 채워주지 못해 차갑게 식어버린 심리적 공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니가 대했던 세상. 어느새 미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세상에 든든히 서가고 있다. 내가 눈 만지고 손이 더러워졌는데 얼른 내 손을 선생님 주머니에 넣고 만져주셨잖아요. 복도에서 지나가다 웃어주시며 제 주머니에 살짝 넣어준 손편지와 손가락 마디 인형. 담임 선생님께 야단 맞고 왔을 때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선생님이 손으로 닦아주실 때 저는 알았어요. 선생님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미니의 말은 세상 어떤 상담 기법과 이론보다 사랑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었다. 엄마 품에 안기지 못했던 미니, 그리고 미니가 느꼈을 불안함. 내가 살아온 인생이 꽃길이었고 안전한 길이었다면 그 느낌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 품이 그리워 찾아온 미니에게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미니가 찾아오면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엄마 품이 되어줄 수는 있다. 내 주님이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도 안아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얼마를 더 울어야 미니의 슬픔의 층이 옅어질지 모른다. 슬픔을 충분히 나눌 믿음직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킨다. 울어도 되나요? 미니의 물음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4장. 엄마의 미션. 세상은 믿을 수 없어. 선생님은 이상하다. 체육을 한다고 해놓고선 수학을 한다. 기도를 우리 앞에서 해주신다. 사랑한다고 안아주신다. 수업 시간에 가르치실 때 자세가 좋지 않으시다.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게 내버려둔다. 우리를 존중하는 느낌이 안 든다. 5학년 현이의 글이다. 선생님이 우리 반을 맡으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적은 것이다. 현이는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엄마가 선생님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오라고 했다. 이것은 엄마가 현이에게 준 미션이었다. 현이는 처음에 이런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거부도 해봤다. 엄마의 압력. 어느덧 언제 어디서나 선생님의 잘못된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현이에게 익숙한 일과가 되어버렸다. 현이는 아이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관찰하고 기록해야 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지만 현이의 눈에는 한심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이들이 논다고 생각했다. 이미 정이 내려놓은 자신의 생각에 선생님의 행동과 아이들의 행동을 끼워 맞추고 있을 뿐이었다.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 현이의 엄마는 오늘도 교육청에 전화를 했다. 이런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선생님은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일 수 있어요. 또 다른 건으로 교육청에 전화를 했다. 교장 선생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잠시 잘해준 것은 선생님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예요. 뭔가 학교 비밀이 탄로날까봐 그런 거예요. 현이 엄마의 항의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수시로 민원을 넣었다. 정중하게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엄마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었다. 온통 주위에 자신과 현이를 해치려는 사람뿐인 것만 같았다. 세상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현이 엄마,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빠의 외도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는 엄마,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자란 현이 엄마.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외도를 했다. 이후 현이 엄마의 마음은 증오와 의심으로 가득 차 버렸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았다.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았다. 무슨 거짓말로 자신을 속일지 늘 긴장하고 의심했다.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 술로 지내는 날이 많았다. 급기야 남편은 현이와 현이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현이 엄마는 남편과 이혼을 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 이제부터 현이를 혼자 지켜야 하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했다. 엄마만의 세상에서 현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현이는 엄마 옆에서 날개를 잃었다. 날아가지도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날개 꺾인 새가 되어버렸다. 현이는 엄마와 건강하게 분리되지 못했다. 심리적 끈으로 연결되었다. 엄마와의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정서적 접촉은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다.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나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다. 나의 사랑조차도 의심했다. 세상은 모두 나를 공격하는 존재로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현이 문제로 상담자로서 먼저 다짐할 것이 있었다. 현이와 나 사이에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피해의식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다. 오직 믿음과 신뢰함으로. 변함없이 진심으로 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의심과 방어가 사라진 자리에 신뢰의 다리가 놓일 때까지. 현이와 나의 심리적 다리가 연결될 때까지 계속 들어주었다. 현이의 말이 비논리적일지라도 지적하지 않았다. 수정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수정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마음이 다쳤다. 현이를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 듯했다. 충분히 좋은 엄마가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은 엄마가 되라.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위니캇의 말이다. 좋은 상담가가 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만하면 괜찮은 상담가,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그의 마음의 시간을 따르는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 내가 편안해야 현이가 편안하다. 상담과 상담가 상담실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 신뢰의 토대가 이루어진다. 현이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과 환상,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현이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신뢰관계 속에서 내면적 갈등을 솔직하게 열어보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현이가 겪고 있는 불안과 불편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자각하고 변화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모습이 현이에게 왜곡된 신념을 수정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모델링이었다. 나의 모습이 치유의 메시지가 된다. 나의 모습이 복음의 메시지였다. 선한 영향력, 주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주신 이유이다.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상담실에 열심히 오는 현이, 서서히 자존감이 회복되고 의심의 안개구름이 걷혀져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어느 누군가의 단 한 사람이 되어 주었다. 한센병 환자가 발과 발가락이 뭉그러져 걷는데 불편함을 느끼자 한센님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의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 신부님은 청년 산티노댕의 단 한 사람이 되어 남수단에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사람, 이태석 신부님처럼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던 토마스 타바나콧은 현재 의사가 되었다. 내가 현이의 단 한 사람이 되어줄 시간이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현이의 손을 잡는다. 현이는 손을 잡는 것이 불편해 내 손 안에서 꼼지락거린다. 아빠의 따뜻한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어 그 느낌을 불편해한다.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엄마의 축축한 손의 느낌만 기억할 뿐이다. 현이의 마음은 아직 말랑말랑하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느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희망이다. 마이쮸 앞에 행복한 아직 어린 나무. 그 나무에 온기가 들어가 훈풍에 나부끼며 세상을 향해 초록빛깔 향기를 날리기를 기대한다. 의심의 구름을 거치고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한다. 세상 사람들이 현이가 까다로운 아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고 따뜻한 것을 보는 눈으로 변하리라 믿는다. 세상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서리라 믿는다. 현이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김미화의 거북이 선생님과 토끼 아이들의 성장 놀이터.